싸우는 심리학 제3부 자본주의와 인간 심리 3. 현대인을 지배하는 감정들 파멸시키느냐 파멸당하느냐 현대 자본주의는 불합리하고 반인간적인 사회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인 사회적 동기들을 심각하게 좌절시키기 마련이다. 그리고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동기의 좌절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비대화로 규결된다. 프롬이 현대인의 집단 심리를 분석하면서 현대인에게 고유할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감정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현대 자본주의로 인해 어떤 감정들을 떠안은 채 살게 되었을까? 고립감, 추방의 공포.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농촌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근대인을 고립시켰다. 그러나 농촌에서 쫓겨나 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서서히 노동조합을 비롯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단결해 나갔다. 한국의 경우 농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직장, 학교, 마을 등의 기층 공동체를 통해 고립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 이런 기층 공동체는 1980년대에 노동조합이나 학생회를 탄생시키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모체로 기능했지만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는 기층 공동체 내에서도 경쟁을 강요함으로써 기층 공동체를 차례차례 붕괴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의 지배층은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시키고 성과급 등을 이용해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를 분열시켰다. 스펙 경쟁, 학점 경쟁, 취업 경쟁, 상대 평가제 등을 활용해 대학생들도 분열시켰다. 그 결과 21세기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기층 공동체가 전면적으로 해체되어 모든 한국인들은 완전한 고립자가 되었는데 사정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인은 만인이 만인을 죽이려 드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홀로 분투해야만 했다. 각자는 스스로 전진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다. 용기를 내어 헤엄치지 않으면 빠져 죽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인간은 상대방을 파멸시키느냐 아니면 파멸당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고립된 개인에게 모든 것의 성패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고립자는 인생의 무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무게까지 홀로 짊어지게 되었다. 현대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사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신 매사에 자기 탓을 하게 되었다. 성공의 기회라든가 실패의 위험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으며 또한 각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치열한 경제적 투쟁에서 죽거나 상처를 입는 일도 자기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 고립되어 있는 현대인은 사람을 지독하게 그리워한다. 동시에 경쟁자인 다른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지극히 사회화되어 있지만 몹시 외롭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두려워하지만 혼자 있고 아무런 접촉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두려워한다. 현대인이 타인과의 가벼운 잡담이나 대화 등에 연연해하는 동시에 그것에서 짙은 허무감을 느끼는 심리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외롭지 않으면서 혼자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찮은 대화의 기능이다. 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당연히 고립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고립감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감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유기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즉 사회에서 이미 버림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프롬은 사회적 유기 공포를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추방당하는 공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공포로 보았다. 나는 인간의 최대 공포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집단으로부터의 완전한 고립, 완전한 추방을 당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생물학적 존재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반면 사회적 존재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포는 사회적 유기 공포다. 물론 사람에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지만 그 공포가 정말로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인지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롬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얼핏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죽음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아직 우리 곁에 와 있지 않으며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데 대한 공포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란 사실, 상실에 대한 공포이고 그 핵심은 관계의 상실, 즉 사회로부터 영원히 고립된다는 공포이다. 나는 한국의 상당수 젊은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이 자살 생각을 아주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자살하려고 했던 것은 육체적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들 대부분은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고독하고 외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 자살을 할 때 고통스러울까봐 자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니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아마 자살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사람에게 사회적 유기공포가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므로 그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고립감 역시 치명적이다. 프롬의 말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가 인간인 한 완전한 고립이나 분리의 감각은 거의 광기의 감각에 가까운 것이 된다. 대세 추종적인 사람에게 고립감은 특히 치명적인데 그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세 혹은 사회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에게 사회에서의 고립은 곧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의 대세인 돈과 성공을 쫓고 있어서 그것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붙잡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경쟁에서의 패배가 초래하는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평가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추방되었다는 공포만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고통까지 느끼게 한다. 프롬이 추방에 대한 공포는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공포도 의미하며 더욱이 이 두 가지의 공포를 합친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어 고립감과 고독감이 극심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면 사람은 결국 미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단절감은 육체적 굶주림이 마침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파멸을 초래한다. 고독감이 일정 한계를 넘어설 경우 정신분열증적 불안으로 대표되는 정신 이상 상태가 된다. 육체적 고독감은 정신적 고독을 수반할 때 진정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고립된 개인이라 할지라도 운이 좋으며 생물학적 동기는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고립된 개인은 그 어떤 사회적 동기도 실현할 수가 없다. 사랑의 욕구조차 실현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은 미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고립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대세를 추종하면서 길을 쓰고 성공하려 드는 것 역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게 두려워서이다. 하지만 대세에 추종하면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프롬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록 사회 전체가 비인간적인 행동 기준을 택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비인간적으로 되는 것은 무서운 일이어서 사회의 목표와 인간성의 목표 사이의 갈등이 크면 클수록 개인은 이 위험한 대립 사이에서 번민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자주 하시면서 내 의견을 묻곤 했다. 한 토끼가 어떤 섬에 갔는데 그 섬의 토끼들은 모두 눈이 하나였다. 그래서 그 섬의 토끼들은 두 눈 달린 토끼를 놀리고 괴롭혔단다. 그렇다면 눈이 하나인 것이 비정상인데도 그런 토끼가 절대 다수라고 해서 두 눈박이 토끼가 자기 눈을 하나 빼야 하는 걸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질문은 고립감을 방어하기 위해 잘못된 대세를 추종해야 하느냐, 아니면 홀로 고립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인간성을 지켜야 하느냐는 갈등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만일 두 눈박이 토끼가 눈을 하나 빼는 것이 고립감을 극복하는 옳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면, 즉 대세를 무분별하게 추종한다고 해서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롬은 신을 믿으며 암자의 홀로 사는 수도승이라든가 또는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지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치범은 정신적으로는 결코 고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긴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상당수의 정치범들이 고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조직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그들에게 조국이 있어서였다. 과거 한국에는 거의 3, 40년이나 수감되었던 장기수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고립감에 시달렸다면 모두 미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긴 수감 생활을 이겨냈는데
그 비결 중 하나는 수감자끼리 조직을 만들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학습했다는 데 있었다. 이런 사례가 시사해 주듯이 건강하지 않은 사회에서 고립감의 극복은 대세 추종이 아니라 프롬이 권장했던 이상이나 확신의 바탕을 둔 연대라는 가장 고귀한 행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고립감은 오직 건강한 사람들의 조직과 연대를 통해서만 완치할 수 있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다. 무력감, 복종과 의존과 학대의 연쇄들. 현대자본주의는 현대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지적인 무력감을 강요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자본, 돈이 기본이 되는 사회이다. 자본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경제가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운명마저 결정됨을 의미했다. 자본은 하인의 지위를 벗어나 주인이 되었다. 현대인은 무정부적으로 널뛰는 시장 상황이나 경기 변동을 예측할 수도 그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단지 노동자 계급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법칙이란 마치 신의 뜻처럼 인간의 의지나 영향력 너머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또한 주기적인 불황이나 경제 공황 같은 사회 현상은 인간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적과 의식 없이 발생한 자연적인 파국인 것처럼 나타난다. 마구잡이로 날뛰는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하락으로 사업이 파산하거나 해고를 당해 실업자로 전락했을 때,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의 변동으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현대인은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과거의 원시인처럼 극심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로 인해 현대인은 정치적으로도 무력감을 느낀다. 번번이 민의를 배신하고 조롱하는 자본가 계급의 정부와 정당, 그리고 극소수에게만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와 정당을 현대인은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경제적 영역에서 진실인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진실이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거대한 산업 조직과 마찬가지로 멀지만 강제성을 띤 거대 정당과 직면해 있다. 선거 쟁점들은 언제나 복잡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온갖 수단들로 하여 점점 더 복잡해졌다. 정당의 거대한 힘과 크기에 직면하면 유권자 각자는 자기가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암시와 세뇌 그리고 반민중적인 대중매체 역시 현대인에게 지적인 무력감을 강요한다. 경제적, 정치적 양상은 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해진 반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개인의 힘은 점점 상실된다. 즉, 현대인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점점 허약해지고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데 비례해 지적인 무력감도 심해지는 것이다. 현대인이 정치, 경제, 지식, 문화 등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삶과 운명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이 무력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립된 존재로서 개인은 외부 세계와 비교해 철저하게 무력하며 따라서 외부 세계를 몹시 두려워한다. 사람이 무력해지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능력을 상실해서인데 그런 능력은 오직 사회관계 속에서만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관계에서의 고립이야말로 사람을 무력감에 빠뜨리는 주범이다. 무력감도 고립감 이상으로 치명적인 감정이어서 사람은 나름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무력감은 무엇보다 복종심과 의존심을 심화시킨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혁명운동도 실패하여 무력감에 젖은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것, 신자유주의에 시달려 무력해진 상당수의 한국인이 권위주의의 상징인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 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 둘째로 무력감은 약자에 대한 학대 현상을 증가시킨다. 무력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통제력이나 힘에 더 집착하는데 그들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바로 사회적 약자와 가족이다. 무력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돌팔매질을 할 때 그곳에 끼어들어 칼질을 하는 식의 광기와 잔인성을 드러낼 위험이 크다. 즉 그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소수자,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힌 집단 등 힘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집단을 마구잡이로 학대한다. 집 밖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한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힘없는 가족을 학대하는 폭군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프롬은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과 학대가 뒤섞인 방식으로 잘못 양육하고 있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체로 어느 시대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룬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또한 오늘날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의 주요한 관심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부모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일종의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최선을 다하여라. 그리고 나는 나의 통제를 거역하지 않는 만큼만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혹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다. 로마 시대 이후로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명색이 부모인데 그들이 자식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것은 왜일까? 프롬은 그 주요한 원인이 부모들의 무력감에 있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힘을 가졌다는 느낌, 통제에 대한 감각,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 뭔가를 움직이고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아이를 소유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악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식을 학대하고 남편에 대해 무력감에 시달리는 아내는 자식을 학대한다. 그리고 학대당하며 자라난 자식들은 무력감을 떠안은 채 세상에 나아가 다시 무력한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현대인에게 무력감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가정을 더 혹심하게 파괴할 것이므로 현대인의 정신건강은 앞으로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무력감은 가학증 혹은 학대 심리를 조장함으로써 전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무력한 사람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왕따를 당하던 무력한 개인이 총기를 획득하면 무차별 대량 살상범이 될 수 있고 집의 집단의 힘을 등에 업은 무력한 개인이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철권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이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준 덕분에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무력한 사람이 권총이나 칼 또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자기 자신의 생명이든 무조건 이를 파괴함으로써 삶을 초월할 수 있다. 무력감이 너무 심해지면 사람은 모든 의욕이나 희망까지 포기할 수 있다. 즉, 사람은 고통을 견디기 너무 힘들면 그것을 끝내고 싶은 희망조차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만일 다수가 이런 심리를 갖게 되면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거나 구세주를 기다릴 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는다. 무력감에 젖은 사람은 자기 소원을 관철하여 자주적으로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일을 단념할 정도이다. 극심한 무력감을 견디다 못해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주체성이나 독립성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강력한 힘, 권위에 빌붙는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무력감을 극복할 수 없다. 무력감은 근본적으로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힘, 즉 동포와 연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힘이야말로 무력감에서 해방되어 세상을 변혁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원천이다.